이 오행이 동양 철학이나 모든 문화에 의학, 천문, 지리 다 오행으로 설명하거든요.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고대로부터 몇천 년간 우주가 진동한다면 반드시 없을 수 없는 5가지 에너지와 그 로고스로 우주를 설명해온 방식이 요즘 와서 갑자기 미신처럼 취급받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양심도 오행으로 설명하고 만물도 다 오행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 최근에 발견한 설명법들하고 과학에 이룬 로고스는 하나니까 연계해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행이 뭔지도 모르고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한의학 하는 분들도 오행을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한의학 자체가 자명하지 않은 원리에 근거한 학문이 돼버리니까 스스로 무너뜨리는, 서양 학문이랑 비교해서 뭔가 다르니까 쉽게 또 우리 것의 의미를 잘 못 찾고 그냥 놔버리는 이런 경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행은 과학적인 겁니다. 우주가 진동한다면 반드시 5가지 에너지와 질서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 서양에서 이룬 과학적 성과랑 얼마든지 하나로 돌아갈 수가 있죠. 왜? 진리는 하나니까. 그쪽도 자명하고 이쪽도 자명하다면 반드시 하나로 설명될 수 있을 텐데, 자명하지 않은 게 자꾸 끼다 보니까 전체가 설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 저는 제 몸에 단학을 해봤잖아요. 제 몸에서 기운을 불어넣어보잖아요. 단전에. 몸에서도 오행으로 돌아갑니다. 딱 오행에 맞게. 배에서도 오행으로 돌아가요. 배에서 돌아갈 때도 오행으로. 몸 전체를 가지고도 오행으로. 수에서 시작해서. 이 오행을 옆으로 보면 이게 등이 목입니다. 목. 동맥이 치고 올라가는 양 기운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단전에서 수, 목, 심장 뒤에. 화, 여기까지 올라가면 다시 음기가 생겨서 수축합니다. 쪼그라들어요. 금, 다시 심장 앞쪽에. 수, 다시 밑으로 들어와서 밑에서 수기운이, 가장 물기운이 많은 곳에 저장돼 있다가 거기를 다시 불로 데피면 다시 올라갑니다. 물만 그냥 두면은 차가워지죠. 거기에 불이 들어가야 생명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정보는 있는데 불을 만나야만 목이 돼요. 그래서 수화, 목, 금, 토입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돌아가는. 각각의 특징, 어떤 특징을 이제 설명할 때마다 약간씩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 싶으냐에 따라 오행에. 수화, 목, 금, 토 방식은 수화가 만나야 나무가 생긴다는 설명법이고, 그렇죠. 수생, 목, 목생화는 오행 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돕는지를 설명하는 방식. 그게 우리 몸 안에 다 일어나요. 상극이라는 거는 서로 어떻게 지압해 주는지 관계를 설명. 이거 가지고 한약도 다 풀 하나에서도 오행의 기운을 다 읽어내서 본초 광목이니 이런 거 보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맛도 쓴맛, 단맛도 오행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그게 각각의 에너지랑 관련이 있겠죠. 신맛은 나무 기운이니까 나무 기운은 은근한 발산, 확연한 발산은 쓴맛, 신맛은 목 기운, 쓴맛은 불 기운, 서늘한 맛은, 매운맛은 또 서늘하게 쪼그라드는 금 기운, 확 쪼그라드는 기운은 짠맛, 토기운, 음양이 균형을 이룬 토기운은 단맛으로 표현되고, 이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해보실 때, 실험해보시고 진짜 그런지 연구해보실 때 이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고 연구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실험을 다 해보고 한의학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건 전문가들이 하실 일이고, 제가 철학적으로 볼 때 오행은 맞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의 모든 고전이 오행을 지지하고 있다는, 우리가 아는 선배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고대에는 철학과 과학이 또 하나죠. 우주의 로고스를 탐구하는 학문이 어떻게 둘이에요. 철학은 선천팔계 하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과학은 낙서와 후천팔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실제 로고스의 적용을 연구하면 과학이고, 로고스 자체의 본질을 연구하면 철학이에요. 두 개가 다르면 이 학문은, 우주는 두 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낙서 안에, 후천적 정치 운용을 설명하는 낙서 안에, 홍범 안에 또 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선천적인 그림도.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한테 오면 이제 오행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모양, 말,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건데 이걸 오행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거는 눈이죠. 눈은 오행에서 뭡니까? 목이죠. 목기운. 한의학적
배경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눈이 목에 해당되는 거. 간이 나쁘면 눈이 나빠진다. 이런 게 다 지금 오행 기운으로 설명하는 건데 목 기운, 간과 연결되는 목 기운이 지금 뭡니까? 보는 거. 듣는 거는요. 귀는 신장과 관련됐다고 보죠. 한의학에서 수기운. 여기서는 수기운이 아니고 금기운으로 설명했습니다. 요게 이제 수기운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금생수라 수랑 금은 또 이제 통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듣는 거는 금기운. 그리고 수기운은 뭘로 설명했습니까? 물처럼 이 아까 윤택하게 한다고 했죠. 아래를 윤택하게 한다. 이 생명작용을 한다 할 때 이 물이 잘 또 물은 그런 것도 나타내지만 흐른다는 뜻도 있어요. 아까 뭡니까? 음기를 양기 하나로 회통해서 흐르게 하죠. 예, 흐른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행동을 물처럼 잘 흐르는 행동이나 모습을 지금 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기운으로. 이게 왜 그러면 갑자기 어떨 때는 어떨 땐 금, 이건 그럼 어떻게 확정되는 겁니까? 걔네들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무슨 친구랑 모였는지. 내가 저쪽에서는 꽤 남성적이었는데 어떤 친구 옆에 가면 되게 여성적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끼리 모여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과 수, 목과 화는 조금씩 바뀌어요. 서로 간에. 또 수토동독, 화토동독이라고 가운데 토가 어느 편 들어주냐에 따라서 토기운이 또 수기운하고 한 짝이 되기도 하고 가끔씩 화기운하고 한 짝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팔계에서 수에서 목으로 갈 때 간토가 여기서 양토라는 간토가 한번 잡아주고 토기운이 여기서 영향을 주고 또 불 옆에서 곤토가 팔계에서는 영향을 줘요.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감계가 물이죠. 간토, 진목, 손목, 리화, 곤토, 태금, 건금 이렇게 해서 오행이 8개로 설명될 때 토가 화를 돕기도 하고 수를 돕기도 해가지고 수토동덕, 화토동덕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토기운이 화나 불작용이나 수작용 해줄 때도 있다고요. 서로 연결돼서 도와주니까. 이해되십니까? 토는 다른 오행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화랑 토를 수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화가 후천적인 변화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도에서 수화를 제일 앞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수화 작용을 토가 또 도와줘요. 이런 복잡한 설명들은 일단 생략하고 자, 관계에 따라 조금씩 서로 역할이 좀 달라진 거 있다. 이게 지금 그런 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러면 모양은 물처럼 윤기 나면서 또 물처럼 막힘없이 늘 흐름이 행동거지는 잘 흘러야겠죠. 또 보는 거는 이 목기운을 가지고 또 사물을 정확하게 봐야겠죠. 또 이 금기운, 만물이 쪼그라드는 수렴하는 기운이라서 듣는다는 건요. 이렇게 일단 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구덩이가 파였고 안에 물이 고여 있죠. 이런 것부터 사실은 수기운하고 많이 통합니다. 근데 쪼그라드는 힘에서는 또 금기운하고도 좀 통하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은요. 입에서 불이 나가는 이 모습이 뭘까요? 이게 혀설자입니다. 혀가요, 불이에요. 이게 불처럼 빨갛고 타오르죠. 마음대로 움직이죠. 혀가 우리 몸에서 불덩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이제 밖으로 발산하려고 그래요. 혀를 이게 못 감추시겠죠. 말이 나가는 거를 사실은 이게 밖으로 발산해내는 거기 때문에 불기운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말한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말한다는 게 꼭 불에 있을 이유도 없는데 이때 지금 불기운에 있을 때는 자꾸 밖으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귀는요, 정보를 수집한다. 예. 행동거지는 그걸 가지고 다 그 정보들을 몸으로 물 흐르듯이 표현한다. 윤택한 모습으로 표현한다. 예. 보는 거는 그 목 기운을 가지고 사물을 이렇게 선명하게 밝게 잘 본다. 이런 뜻이고. 토기운은 뭡니까? 이 오행에서 토기운은 또 위죠. 비위가 토기운인데 위장이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요. 생각이에요. 생각. 한야. 황제내경가도 위장, 비위가랑 관련된 우리 마음작용은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면 위가 이렇게 위쪽에서 이게 기운이 뭉칩니다. 신기하게 딱 뭉쳐요. 고민이 생기면. 제가 책을 쓰려고 하면 딱 뭉쳐요. 책을 쓰고 나면 풀려요. 그러니까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책을 쓰려고 하면 목차 잡아야지, 뭐 해야지, 이제 고민이 한둘이 아니죠. 딱 뭉쳐 있어요. 그럼 요놈이 이제 고민이 끝나면 풀립니다. 이게 안 풀리면 병되죠. 상사병이라는 게 늘 고민하다가 생긴 거죠. 상사라는 게
상사가 되면 이게 병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맺힌 게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기운이 맺혀가지고 안 풀리고 있으니까 잘 계속 기운이 순환해야 되는데 막히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위가 생각을 맡아요. 생각은 모든 거의 주인이에요. 자, 보세요. 항상 만물에서 뭐 양심이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관계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생각이 주인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는 생각이 주인입니다. 이 생각이 그러면은 이제 욕심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양심의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관계에서는 생각이 주인입니다. 관계 속에서 누가 제일 주인인지 리더인지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이 중에 생각이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자님이 표현한 게 공자님도 이걸 공부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뒤로 넘기시면 논어 안연편 보시죠. 안연이 사랑 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보세요. 인이란 거는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이게 옛날 인자예요. 안연이 사랑에 대해 묻자. 그러니까 나와 남을 똑같이 여기고 대하는 방법에 대해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극기복례 해라 그랬어요. 극기복례. 보세요. 이건 이제 투구 쓴 사람인데 이겨내라. 싸워서 이겨라. 몸기자. 요거는요.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거는 욕심이에요. 에고. 에고는 늘 참나 양심한테 무릎을 꿇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미 무릎 꿇어라. 에고를 굴복시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극기. 그 욕심 부리는 나를 굴복시켜서 회복할 복 돌아가라. 뭐로요? 예절로. 예절도 보세요. 예절도 옛날 예절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절 예자 약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하늘한테 무릎 꿇고 그 복을 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절 예자는 그 뭐죠? 이렇게 그 곡식들 쌓아놓고 그릇에다가 그리고 빌고 있는 하늘에다가 곡식 쌓아놓고 제사 지내는 모습이에요. 하늘한테 새로 나온 그 곡식들을 바치고 제사 지내는 모습. 즉 하늘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예절의 근본은요. 내 욕심대로 안 하고 양심대로 하는 게 예절이에요. 그게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극기복례란 거 뭡니까? 네 욕심대로 하지 말고 양심대로만 하면 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연이 제일 수제자인데 제일 수제자가 인이 뭡니까? 인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인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최고의 수제자가 저는 이제 더 어떻게 공부할까요? 사랑에 대해 하라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공자님이 극기복례만 하면 된다. 다른 거 없다. 욕심 누르고 양심대로만 해라. 천하가 그러면요. 하루라도 너가 극기복례를 하면 천하가 모두 인에 귀인할 것이다.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리더가 만약에 대통령이 극기복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하가 인으로 더 빨리 돌아가겠죠. 일반 백성이 안자는 그냥 평민인데 너가 만약에 진짜 인만 하면 천하도 인으로 귀의할 것이다. 차차차차겠죠. 하루라도 너가 하면은 천하가 좀 더 바르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원리로 나가면은 천하를 평정하는 원리가 뭡니까? 리더가 그냥 인을 집행하면 돼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주면 그게 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극기복례를 너가 하루라도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노자가 말하는 그거예요. 리더가 무의 양심대로만 경영하면 천하가 저절로 밝아질 것이다. 이런 게요. 저절로 갑자기 밝아지는 게 아니라 리더가 늘 욕심대로 안 하고 양심대로만 하면 천하가 차차차 안정을 찾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공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랑을 실현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니 어찌 남에게 달려있겠는가. 즉 너가 인을 진짜 원하고 찾으면 너가 바로 인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하도 인을 얻게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한테 찾지 말고 너가 더 깨어서 더 양심대로 해라. 그냥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 조목을 묻겠습니다. 구체적 방법을 좀 더 묻겠습니다. 하니까 공자님이 예가 아니면 양심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예절. 양심에 부합하는 생각, 말, 행동이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 하니까 안연히 제가 비록 불민하오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하고 갑니다. 자, 공자님 이걸 정확히 알고 있죠. 자, 보세요. 생각해봐서 예절이 양심에 부합되는 게 아니면, 즉 그 작용은 누가 합니까? 생각이 해야 돼요. 예절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양심에 자명한지 찜찜한지는 생각이 판단하고, 생각이 제대로 기능해주면 양심에 맞다고 하면 보고 아니라고 하면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양심이 아닌 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는 행위가 양심에 안 맞으면 보지 말라는 거지. 어우, 저 양심에 안 맞는 행위네, 안 봐야지. 막. 그럼 어떻게 그걸 안 보고 살아요? 세상이 다 지금 혼탁한데. 그럼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양심이 안 맞는 것도 봐서 판단을 할 줄 아셔야죠. 즉, 보는 게 양심에 어긋날 때는 보지 마라. 듣는 게, 그 말을 듣는 게 내 양심에 찜찜하면 듣지 마라. 그 행동을 하는 게 양심에 찜찜하면 하지 마라. 말을 하는 게 양심에 찜찜하면 하지 마라. 자, 요게 돌아가면 뭡니까? 생각, 감정, 행동이, 언행이 그대로 양심 그대로 한 덩어리가 되죠. 그게 인을 하는 거다. 남을 사랑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인, 남을 나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남도 그러면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도 나를 사랑해야 나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봐 공자님이 뭐라고 한 겁니까? 남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가 그냥 하는 거다. 먼저 황금률을. 너가 먼저 그냥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는 거다. 그래서 너의 생각, 말, 행동, 보고 듣는 모든 거를 양심으로 경영하는 게 인을 하는 방법이다. 남은 신경 쓰지 마라. 너가 그렇게만 제대로 하면 남들도 인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조금 더 남한테 기대지 마. 여러분 마음에 양심하라 그러면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남들도 하고면 나도 같이 하겠다든가, 최소한 남들하고 같이 해야지 나 혼자 먼저 하면 좀 손해볼 것 같다든가, 그러지 마시는. 그렇게 계산하는 동안 아무도 양심을 안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양심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하는 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이 환극이 돼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행이 다 맞춰져 있죠. 보는 거는 목기운, 말하는 거는 지금 불기운, 모양은 수기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수화, 목, 금, 토입니다. 자, 수화, 목, 금, 토. 그런데 이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다시 돌아가셔서, 자, 모양과 말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니, 두 번째는 오산이, 5가지 일입니다. 오산이, 모양은 공손해야 되며, 자, 이 그림도 같이 보세요. 모양은 공손해야 되며, 모양은 공손해야 되며, 양심에 순종하니까 공손한 겁니다. 괜히 위축되어 있는 게 공손한 게 아니고요. 양심에 순종해서 욕심대로 안 하고 양심대로 해야 이제 공손한 마음이, 이게 이제 이게 어떤 물건입니다. 물건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게 이게 함께 공자예요. 근데 밑에 여기 있는 거는 이거 마음 심자입니다. 이게 심장, 이 심자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모양이 심장. 그러니까 이게 두 손을 탁 모아서 두 손을 모은다는 것도 함께 공자거든요. 뭔 물건 하나 받을 때 두 손을 모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함께 공자예요. 손이 모여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공손하다는 뜻에서는 뭡니까? 두 손이 모였다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손이 모였는데 되게 공손한 모습을, 그 마음, 그런 마음. 두 손으로 물건 받는 그런 마음. 이러십니까? 남한테 예절을 표현하는, 양심을 표현하는 마음. 그래서 모양은 공손해야 돼요. 모양은 공손해야 되고, 그 다음 보는 건 어때야 되나요? 예. 그 다음 말이 먼저죠. 불. 말은 순종, 순응해야 된다. 말은 뭐에 순응해야 될까요? 천명의 양심. 예.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물이 흐른다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의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물의 그런 흐름에 순종하는 것. 자연의 흐름에 말은 양심에 순종해야 되며, 보는 거는 밝을 명. 해와 달이니까 얼마나 밝습니다. 우주에서 제일 밝은 거 2개 모아놨는데, 해와 달처럼 광명해서, 자, 눈은 색깔을 먼저 구분하는 게 기본이죠. 색깔도 선명하게 구분하는 거. 시력 좋은 것도 명인데, 우리가 더 이해하면 보는 거에서 금방 선악을 따지는 게 명이에요. 그러면 귀는 뭡니까? 귀는 총. 귀 밝을 총. 자, 귀는, 자, 귀 밝을 총은 보세요. 귀 이자에 요건 생각사자입니다. 요거는 뇌를 뜻하고요. 뇌랑 심장은 연결해서 사고를 하거든요. 귀로 들은 걸 가지고 금방 심장과 머리가, 뇌가 분석해내버린다는 거예요.
귀 밝을 총은요, 단순히 소리를 잘 구분한다는 그런 차원도 오음, 또 음도 5개가 있어요, 오행으로. 색도 5색이 있고, 그쵸? 5색은 뭡니까? 물은 흑색, 청룡, 청색, 백색, 황색, 적색. 이렇게 색을 잘 구분하는 것도, 5색을 잘 구분하는 것도 눈 밝은 명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사리 판단을 잘한다는 거예요. 본 거에 대해서. 들은 거에 대해서 금방 사리 판단하는 게 총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총명하다고 하는데, 총명하다는 말이 지금 그냥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총명하다. 좀 뇌기능이 좋다는 뜻이에요. 총명하다는. 근데 이 깊은 뜻은 그게 아니고 양심, 영성지능이 높다는 게 본래 총명이고, 단순하게 그냥 IQ가 좋다를 총명하다라고 써버리면은 이제 약간, 그러니까 총명하다 보니까 보면 금방 문제를 풀고 답을 찾아냅니다. 사지선다해서 금방 보면 답이 보이고 들으면 바로 답이 나간다. 이걸 우리가 총명하다. 우리가 이것도 총명이죠. 예, 근데 그런 총명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뭐겠습니까? 다 양심, 황극이 구현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에 들으면, 보면 그냥 밝게 선악을 알아버리고, 들으면 금방 귀가 밝아서 생각과 심장이, 뇌와 심장이 잘 움직이면서 금방 문제를 풀어버리고, 생각을 하면은 지혜로워야 돼요. 얘는 지혜롭다는 뜻인데요. 자, 생각은 지혜롭다는 뜻인데 뭔 의미냐면요, 생각 사자 자체가 지금 뇌랑 심장이 긴밀하게 연결돼서 돌아가는 작용입니다. 뭔가 하나 생각한다는 건요, 심장과 뇌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동양에서는. 그리고 이게 지금 지혜로울 예자인데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눈목자죠, 지금. 요게 이제 원래 글자는 이걸 다 이해하려면요, 옆 밑에 제가 설명 따로 해놨어요. 깊고 밝을 예자, 성인 예자인데요. 골짜기 학자, 도랑 학자 있죠. 요걸 이해하시면 편해요. 원 글자를 이해하시려면, 자, 지금 똑같은 글자가 있는데 여기 밑에 계곡국자로 된 게 있어요. 이게 구덩이, 도랑학, 구덩이 학자인데 뭐냐면 예전에 이거 또 우자는 무조건 손입니다. 손이 또 우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 하면 이게 지금 뭡니까? 보두자예요. 서로 손을 맞잡은 관계. 여기 보두자고요. 이쪽도 손, 어떤 물건을 이쪽 손이 또 가서 받으면 지금 이게 받을 숫자입니다.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모습. 그 물건에 심장, 마음이 담겨 있으면 뭡니까? 사랑의 자가 돼. 사랑은 마음을 주고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지금 손이고, 요게 지금 도구예요. 이게 땅 파는 도구를 손으로 잡고, 이건 계곡이죠. 물이 흐르는데 밑에 이제 구멍이 뚫린 거. 계곡이에요. 물이 흘러서 이렇게 여기 고이면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 도구를 가지고 계곡을 파고 있던, 구덩이나 계곡을. 그러니까 예전에 왜 제가 이 얘기 드렸냐면,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게, 이거 삽 가지고 구덩이 파는 게 뭐였습니까? 다스릴 치.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이렇게 물이 맺힌 걸 뚫는다는 방식으로 설명을 참 많이 해요, 지혜를. 그럼 이것도 뭡니까? 구덩이 학자지만 여기에서 입구를 눈으로 바꾸는 눈목자. 안목이 되게 좋아가지고 눈이 밝아서 어디 물꼬를 내면 금방 이 물이 빠지게 딱 다스릴지 잘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혜로울 예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종, 뭐죠? 여기서 종이었죠. 순이 아니라. 종이나 순이나 같은 뜻이니까 잘 따른다는 뜻입니다. 순리에 잘 따른다. 그래서 공손하고 말씀은 잘 순리에 따르고 양심에 따르고 양심에 밝고 양심에 귀 밝고 눈 밝고 그리고 생각은 지혜로운 존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손하면 엄숙함을 이루고 그 몸가짐은요 엄숙해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엄숙한 몸가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양심에 순종하면은 다스려. 이거 아까 그 다스린다 뜻이죠. 칼로 벤다. 예, 뭔가 하늘과 땅을 잘 이렇게 만나게 한다는 뜻이니까 다스린다. 눈이 밝으면 명철해진다. 철을 이루고요. 좋은 건 다 갖다 지금 써놓으신 겁니다. 철이라는 거는 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도끼로 쪼개는 거예요. 도끼 근자가 여기입니다. 딱 콕 찝는 요 도끼 부분. 나무를 탁
조끼로 다 하나하나 분해하듯이 철저하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을 만물에 대해서 로고스를 설명을 다 해내는 게 철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으니까 뭘 보면 정확히 봐가지고 설명을 그 밝게 보고 귀로 진리를 들으면 금방 알아가지고 말씀 원자에 이거는 지금 이게 혀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가 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나무가 자꾸 말을 하는데 나무는 자란다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서 뭔가 말이 자꾸 자라나오는 걸 말해요. 꾀. 가만히 있으면 꾀가 나오죠.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서 생각들이 샘솟아 좋은 생각들 영감이 샘솟아 오르는 걸 지금 꽤 모자에서 이게 도모하다 여러분이 뭔가를 도모하다 할 때 이 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귀가 밝으면 자꾸 좋은 생각이 자꾸 난다는 겁니다. 자꾸 뭔가를 사물을 판단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금방금방 좋은 생각이 잘 올라온다는 얘기고 이건 성인성자. 생각이 지혜로우면 뭡니까? 지혜로우면 성인을 이룬다. 이게 이제 선비들이 잘 인용하는 문구예요. 예작성.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걸 언제 많이 인용하냐면요. 불교 공격할 때요. 불교는 생각을 쉬면 성인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유교는 안 그렇다. 유교는 생각을 많이 해서 생각이 지혜로워진 뒤에야 성인이 된. 생각을 많이 해야 성인이 되지 생각 안 하면 멍청해진다가 이 선비들이 불교나 이렇게 고요한 선정만을 중시하는 선비들을 비판할 때 불교만이 아니라요. 선비들 중에도 이게 고요함만을 좋아하는 선비들을 비판할 때 꼭 이 말을 씁니다. 퇴계나 이런 분들이 다 그 제자들 비판할 때 여기를 많이 인용해요. 지혜로워야 성인이 된다. 생각해야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야 성인이 된다. 여러분도 그럼 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성인이 되시려면 양심을 제일 잘 구현하는 분이 성인이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시려면 여러분 양심을 정말 잘 아시고 잘 구현하시고 남을 잘 가르쳐주면 돼요. 귀자는 뭡니까? 천명을 잘 듣는다. 천명이 양심의 소리죠.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니까 귀. 설명을 잘하니까 입. 그런 데 있어서 땅 위에 지금 임자는 이런 뜻입니다. 전서로 보면은 각골문이라 보면 사람이 땅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에요. 남보다 더 높은 곳에. 그러니까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탁월할 임자예요. 천명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남이 못 듣는 걸 들어요. 이거는 선이야 악이야. 남한테 설명을 해줘요. 지혜와 자비죠. 지혜와 자비가 탁월한 사람을 성인성자 성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한 겁니까? 나는 양심을 배우는데 실증 안 내고 남에게 가르쳐 주는데 게을리 않았다. 그러니까 그 듣고 있던 자공이란 제자가 배우는데 실증 안 낸 건 지혜예요. 지요. 자공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우는데 실증 안 낸 건 지요. 가르치는데 남 가르쳐 주는데 정보를 공유하는데 게을리 안 한 건 인이니. 지하고 인이니 성인성 맞네요. 이렇게 자공이 얘기를 합니다. 이 동양 고대에도 성인이 되려는 덕목이 지혜와 자비예요. 불교가 설명하기 전에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성인은 지와 인의 존재, 지혜와 사랑의 존재라는 게 진리와 사랑, 기독교도 똑같고 불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성인성자란 옛날 동양 고대부터 쓰던 한자에 이미 성인이 어떤 존재인지가 설명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이 오사 환극이 5가지 일을 갖춰서 모습을 갖춰서 성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자님은 안자한테 뭔 얘기를 해준 거예요? 환극이 되는 신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가 천하를 경영해서 인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남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양심을 온전히 구현해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기만 하면 이게 극기복례라는 거예요. 양심을 누르고 예절로 모든 생각, 언행이 딱 양심에 부합될 때 너는 환극, 인간 중에 인간이 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환극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가 아니죠. 인간 중에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델. 그래서 예수님은 환극을 기독교식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습을 한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온 하느님. 로고스가 신성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간 중에 인간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환극이에요. 너가 인을, 사랑을 100% 구현하면, 지금 요 노노의 이 대화는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지금 관통한 내용이에요. 황금률이 인인데, 그게 사랑인데, 너가 사랑을 황금률식으로 정확히 구현하기만 하면, 너가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 된다는 내용. 이거는 누구나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도 다 똑같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노노까지도 한번 봤죠. 3-3, 요걸로 가죠. 요게 이제 제일, 실제 이제 정치랑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제일 의미가 있죠. 고대 정치, 각 정치의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8개의 부서를 나눠서 어떻게 정치를 진행했는지. 예, 이거 볼 수가 있으니까. 어렵진 않아요. 요거부터 시작입니다. 먹는 것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옛날 선비들도 되게 이런 설명의 순서 자체를 되게 중시합니다. 먹는 거를 제일 중시했다는 거예요. 백성은 무조건 뭡니까? 먹여야 된다, 일단. 먹여야 된다. 의식주 해결이 먼저입니다. 의식주, 식화는 의식주거든요. 먹고, 의식주는 이제 좀, 여기, 본격적인 주는 여기 나오지만, 먹는 거랑 돈이에요. 먹는 거랑 돈 문제를 해결해 줘야 뭐 의식주의 기본을 해결하니까요. 예, 그러고 제사, 이거는 문화입니다. 문화를 가르쳐 주고. 요 사공은요, 그 집만이 아니라 이제 다리 놓는 거, 도로 뚫는 거, 모든, 예, 건설. 그 다음에 사도는 본격적인 교육. 사구는 도적 잡는 거니까 여기는 치안. 비는 외교, 손님 맞이하는, 손님 빈자죠. 손님 맞이하는 외교. 군사사는 국방. 예, 안을 다스리고 여기는 밖의 문제는 외교나 군사력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의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홍범 구주 중에 한 카테고리가 지금 뭐냐면 8개의 정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 많이 드릴 건 없는데 한자도 한번 풀어드리면서 그 의미를 한 번씩 보면, 식은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여기 그래도 있지만 뭐 이름들이 하도 부서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요. 이 강의가 올라가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뭐 이번에도 그 안전행정부인가요? 그것도 뭐 또 이름 뭐 어떻게 바꾼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충 보면 먹는 거는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바다에서 잡는 거나 육지에서 기른 것들, 그거 이렇게 먹는 거 담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옛날 지금 보시면 먹는 게 이제 각골문에 보면요, 이게 뭐겠어요? 집인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여기 밥그릇이, 밥뚜껑. 요게 지금 먹을 식자입니다. 예. 이미기자는 뭘까요? 아니, 이미기자.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미기자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밥뚜껑 연 밥이에요, 이건 지금. 밥뚜껑 열고 지금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지금 이미 됐다, 이런 뜻이. 고즉자 있죠, 고즉자. 요건 뭘까요? 이것도 밥뚜껑 열어놓고 지금 사람이 밥 먹으려고 지금 곧 먹는다는 뜻이. 이미기, 고즉 다 밥뚜껑, 이게 밥입니다. 여기서 요거 뺀 거죠. 여기 요거 뺀 거. 이해되세요? 이게 다 밥이에요, 지금. 밥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재화자는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져. 등 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 바뀐 거죠. 근데 재화에서 되게 중요한 게요. 이게 옛날 조개 그린 겁니다. 여기 조개 패자가 되게 중요해요. 조개. 예. 예전에 조개가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개 패자 이렇게 그리거든요, 지금. 옛날 각골문에 이렇게 그리는데, 이 조개라는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화가 화폐죠. 이미 저 화는요, 이미 화폐를 그린 거예요, 화폐. 그러니까 이 조개라는 건 화폐를 뜻하니까 물건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그 뭡니까?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한 게요, 이제 돈이 돌게 하는 부서들. 국민들한테 실제 화폐가 이게 들어가고 나라의 화폐를 운영하고 이런 모든 게 화의 영역이겠죠. 그다음에 사는요, 똑같죠. 이거 하늘에 벌써 이거 뭡니까? 제사 지내서 복 받는 거. 여기에 있는 게 사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자가. 지금은 이제 뱀사자, 뱀처럼 됐지만 이렇게 머리 숙이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자. 그래서 이 제사는 문화를 상징합니다. 예전에 제사 한번 지내려면요, 그 제사 안에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인간을 하늘한테 어떻게 예절을 갖추고 또 하늘한테 어떻게 복을 받는 이 모든 걸 갖추죠. 이게 하나의 문화예요. 최고의 문화의 그 결정체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 지금 뭐죠? 문화체육관광부, 뭐 요즘 부서로 말하면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사공, 이게 의식주 중에 이제 주의 영역이죠, 주로. 이제 실제 집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돈 있으면 의식주는 해결하겠지만 실제 집을 짓고 하는 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 재밌죠? 이 맡을 사자는 요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요, 손으로 입을 지금 가리고 뭔가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입으로 호령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임금 후자죠. 임금 후자나 왕후 후자예요. 그러니까 높은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막으면 지금 이게 담당할 사자가 됩니다. 의미는 같은데 왕하고 그냥 일반 담당자랑 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공이면 뭘 맡았느냐? 공간을. 여기 구멍혈이거든요. 구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공은. 보세요. 이렇게 이게 토굴입니다. 안이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를 뚫는 걸 말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구멍 뚫는 걸 담당했다. 옛날에 톡을 짓고 살았거든요. 땅 파서도 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뭔가 뚫고 하는 게 다 공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색즉시 공, 막 이럴 때 공, 철학적 공하고는 지금 너무 다르죠. 뭔 뜻이겠어요? 구멍을 뚫어놓으니까 여기랑 구멍을 뚫어놓은 게 지금 이 이을 공자인데 이쪽이랑 저쪽이랑 이어졌다는. 그럼 여기에 뭐예요?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뜻에서 지금 텅 비었다는 뜻에서 철학적 공의 뜻으로 지금 쓰이는 거지, 이 한자 자체는 되게 형이화학적인 글자입니다. 물수에 여기 이렇게 놓으면 뭡니까? 강. 왜 강일까요? 이쪽 저쪽 다리 놓을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기술에서 볼 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거는 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을 담당했다. 사도는 이렇게 길에서, 이게 또 토지신입니다. 토지신한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제사 지내려고 가는 행렬 같아요, 모습. 그래서 무리도자인데, 그러니까 좀 교육받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생들, 이게 사도가 요즘으로 하는 교육부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지도 담당하는, 문화를 가르치는 걸 담당하는 건 사도예요. 문화 자체를 담당하는 건 여기고, 문화를 교육시키고 양심 교육시키는 건 사도. 사구는요, 공자님이 예전에 대사구 그 대사구 벼슬을 하셨었거든요. 그 뭡니까? 그게 아주 살벌한 데죠. 구는 도적구니까 집에 사람이 사는데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지금 도적놈이죠. 집에 침미에 막은 도적. 그래서 이 도적을 잡는 걸 사고, 그러니까 법무부 요즘. 비는 이 집에 똑같아요. 또 손님이 이게 사람, 이게 머리 위에 점 하나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요. 이건 옛날 문자에서는 머리를 뜻해서 하나 더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니까. 요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손님이 온 거예요. 그 손님이 조개패자가 있죠. 되게 예전에 이 조개패자가 붙으면 좋은 거예요. 보물 같은 거. 조개가 그냥 조개가 아닙니다. 재화지, 보물, 보배. 보배로 온 사람이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대접해야 될 손님. 그러니까 현인도 이게 조개패자 쓰죠. 현인할 때. 그게요, 이렇게 흑토함, 이게 견고하다 하니까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주 견고해서 보석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밑에 조개패가 붙으면 보배의 보자도 다 조개패자 붙죠? 그렇죠? 예, 이거 약자를 써버려. 아무튼 조개패자가 다 붙는 거는 보물. 그래서 지금 손님은 되게 우리한테 보배로운 손님이에요. 그냥 손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극진히 모셔야 할 손님. 이게 외교는 빈이 맞고, 사는 이렇게 대오예요. 어떤 군대가 대오를 지어가지고, 이것만 해도 원래 사예요. 이게 뒤에 이게 보태졌는데, 이게 장막 치는 모습입니다. 어떤 장막을 치고 막 이렇게 무슨 깃발 수건 같은 거를 늘어뜨려 놓고, 그래서 장막을 친 거. 대오를 나눠서 장막을 친다 해서 예전에 2,500명 정도를 군사사자 살을 썼다고 해요. 설문
데 보면 사에서 어떤 군대의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군사를 담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한 나라를 다스릴 때 지금 필요한 핵심 요소는 다 나오지 않나요? 먹을 거 줘야 되고요, 돈 줘야 돼요. 그리고 문화를 문화를 이제 또 문화를 가르친다기보다 이것은 교육보다는 뭡니까? 어떤 문화를 누리게 해줘야 돼요. 문화를 누리게 해줘야 되고, 이게 뭐죠? 아까 이게 사공이 뭐에 해당되죠? 우리 요즘으로 치면 건설교통부. 도로도 뚫고 집도 지어주고 아파트도 짓고 다 해줘야 돼요. 사도,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본격적으로 문화를 전수해줘야 돼요. 사구, 양심 어기고 남의 거 훔쳐먹는, 그리고 남 뒤통수 치는 이런 사람들, 남한테 피해주면서 자기 욕심 챙기는 도적들은 안에서, 내치죠. 안에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밖에서 침투하는 사람들은, 그런 도적들은 군사가, 국방부가 나가서 막아줘야 되고, 외교부는 손님 접대를 잘해서 나라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줍니다. 요게 잘 돼야 되죠. 어떤 작은 단위도 이게 다 있어요. 가정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정을 경영할 때? 아무튼 가족들 먹여야죠, 일단. 용돈 줘야죠. 가족만의 문화, 딱 뭐죠? 가훈이라도 하나 적어놓고, 우리 가족은 가훈들 하나 있으신가요? 요즘 우리 학당에서 말한 이내지신이 이제 가훈으로 쓰기 좋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 뭐죠? 그 다음에 그 문화를 하나, 가족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사공. 이제 가족의 무슨 이제 주거 문제 해결, 교육 문제, 자녀 교육. 자녀만 원래 교육하면 안 돼요. 부모 교육부터 먼저. 부모부터 뭘 공부할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지 공부하시면서 자녀도 공부하고. 집 안에 내부에서 도적을 막아야 됩니다. 집에 이 가정에 위해를 주는 존재. 자녀건 부모건요.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돈을 들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그런 짓 하지 못하게 막아요. 돈을 들고 자꾸 다른 가정을 도와주려는 사람들. 양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욕심으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내에 갑자기 어떤 적으로 돌변하는 사람도 있으면 잡아서 또 교육을 시켜서 다시 돌려놔야죠. 그리고 집에 놀러 온 손님, 우리 집에 어떤 그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님이 올 때도 있고, 손님도 다양하지만 극진이 잘해서 외교를 잘하는 겁니다. 이게 군사력. 우리 가정을 누군가가 해치려고 할 때는 막아낼 수 있는 힘을 또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가정이나 한 존재가요, 개체가 살아가려고 하면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본, 천하 단위로 확장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중심은 결국 이것도 중심은 환극이 돼야겠죠. 요게요, 지금 여러분 절에 가시면 팔정도 있죠. 그게 한 개인을 경영하는 또 홍범구주입니다. 8개죠. 항목들이 신기하게. 정견, 정사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선정해 들고, 다 있죠? 그럼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열반이요. 열반이 환극이에요.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 환극이 돼서 그 8개의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보시면 홍범구주랑 똑같죠. 8개 이렇게 있죠? 가운데가 딱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수레바퀴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건 뭘까요? 텅 비어 있어야 돼요. 가운데는 환극이 제대로 서는 건요, 이 환극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텅 빈 순수한 마음으로 경영을 하는 거지. 이 팔정도를 경영하면 전륜성왕, 나라에서 경영하면 전륜성왕, 이건 전륜성왕의 팔정도예요. 출가자가 자신을 경영하면 팔정도, 그건 법륜을 굴린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전륜성왕이 굴리는 팔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경영하려면 이걸 굴리셔야 돼요. 이게 일종의 팔정도예요. 또 재밌죠? 홍범구주도 팔정도죠. 환극이 8개를 굴리죠. 재밌죠? 자, 이것도 팔정도죠. 환극이 8방향으로 방금 이 8개의 각 카테고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팔정 안에 또 보면 팔정도 사실은 이건 진짜 팔정도죠. 정치정자. 바를 정자랑 똑같은 뜻입니다. 다 이거는 경영의 팔정도. 그걸 제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멋진 거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보세요. 8개에 다 맞춰서 배당을 해서, 이게 부처님의 팔정도도 8개에 맞춰서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정견, 정사유 해가지고 다 그릴 수 있어요.
재밌죠. 이 홍범구주 자체는 금방 이해되시죠? 그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남바 그대로 해놨잖아요. 그쵸? 자, 보세요. 자, 이 팔정도입니다. 궤를 하나 그려놓을까요? 궤. 여기 나온 김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후천팔계입니다. 후천적인 작용이니까, 여기는요, 여기는 뭘까요? 궤, 혹시 팔계 기억나시나요? 주역 강의 들으신 분? 감방입니다. 동북방 감방. 진궤, 진방, 손방, 리궤. 여기 물이고 여긴 불이죠. 여기 두 개는 나무고 이쪽은 토고. 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후천팔계만 아시면. 여기는 여긴 곤토죠. 이게 양 플러스 토고 이건 음토입니다. 순음이잖아요. 이거 양이 하나 있잖아요. 토 중에. 그래서 간토는 산을 뜻해요. 그래서 백두산이 사실은 감방의 핵심 그 상징입니다. 감방의 간토가. 여기 토. 그래서 이 만주를 감방 그래요. 저기 지금 이제 시베리아 쪽이나 그 바이카로 있는 데를 북방, 거기 물이 고여 있죠. 물. 남방을 지금 만주. 지금 이게 중국의 중원 땅을 중심으로 분류한 겁니다. 진궤가 산동반도 쪽. 손궤는 일본이나 저 동남아시아. 리궤는 저기 인도 정도, 더운 나라, 제일 더운 나라. 토궤는 땅이 넓은데 아프리카. 그 다음 뭡니까? 금궤는 이제 유럽. 그리고 건궤. 이거는 이제 지금 저기 모스크바나 이렇게 러시아 있죠.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봤습니다. 가운데 중원 땅.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런데 8개가 재밌는 게 이 중원 땅의 주재자 역할은 이 8개 중에 8제후 중에 누가 한 명이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홍범구주도 이 8개가 있지만 이제 가운데 환극이 있지만 8개는 8개밖에 없잖아요. 가운데 환극을 누가 해야 될까요? 8명 중에 제후 중에 한 명이 가서 해야 돼요. 누가 하느냐? 간토가 합니다. 이게 예전 자꾸 그 한반도에서 뭐 나온다는 예언이 나오는 역학적인 원리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운데는 오행상 토가 맡아야 되죠. 그럼 토는 음토랑 양토가 있는데 주재자는 양토가 리더거든요. 음보다. 이 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리더를 하려면. 그래서 곤토가 리더를 못하고 간토가 리더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간토가 이 자리 가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간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제 주역에 또 간방이 시작과 끝을 담당한 자리요, 뭐 만물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이 토가 리더예요. 이 토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토가 한 사이클이 끝난 이 감개로 그래서 물로 다시 응축된 이 정보를 다시 나무로 피어나게 하려면 아까 토가 물을 제압해서 정보를 얻어서 나무로 다시 피어나게 해줘야 돼요. 다시 출발하게. 그럼 출발은 어디서 됩니까? 이쪽 산동반도나 이런 중원 땅의 이제 동편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 모든 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만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역사에도 만주에 있던 동이족의 선조들이 다 중원으로 내려가죠. 그쪽에 가서 경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역학에서 말하는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도 역학대로 되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려는 게 선천팔계, 후천팔계에서는 간토가 이쪽에 있죠. 실제로 간토가 주인이 돼서 모든 걸 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간토를 여기다 그린 게 뭐냐면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인데 간방이 주인이라는 걸 더 보여주려고 동쪽에다가 진방을 넣은 게 아니라 간방을 넣어버린 게 그 일부 선생의 정역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제 주역 강의 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나눠놓고 보시면 지금 여기에 뭐가 오나요? 오행이. 예, 이 만물의 근원이 지금 물에서 시작되니까 오행이 근본이라는 얘기고요. 이 오행을 가지고 이 현실화시키는 건 오사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홍범구주가 다 설명이 안 됐는데 이렇게 나가려니까 지금 대략만 말씀드릴게요. 남바가 어떻게 돼요? 2번은 여기. 1육수니까 1, 6, 2, 예, 7, 3, 8, 뭐죠? 예, 4, 9 하니까 이 두 번째 5, 4는 여기 곤토에 위치하고요. 예, 또 뭡니까? 세 번째 8정은 지금 진목. 진목은요, 만물을 지금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신기하게 농용 8정 그랬거든요. 농사 짓는 데는 8정을 써라.
만물을 잘 기를 때는 팔정을 써라. 그래서 이 진목은 양기가 이제 막 자라서 부쩍부쩍 자라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물을 백성을 자라게 할 때는 팔정을 쓰고, 예, 또 이 손목, 예, 이 하늘의 질서를 배울 때는 오기를 쓰고, 또 뭐죠? 오는 오황극, 여기 가운데 황극이 중심을 잡아서 육, 하늘 건자죠. 하늘의 덕을 배울 때는 삼덕으로 배우고, 또 그거를 칠, 의심을 풀 때는 이 택계가 이제 옛날에 이 한자로 택계가 이렇게 되는데 무속인의 모습입니다. 무녀를 이 뜻해요, 태가. 그래서 이 태가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웃고 있는 사람, 기쁘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가을의 수확의 계절이라 기쁘다. 아니면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해요. 무속인. 그래서 이제 이 택계가 나오면 주역에서 구설수에 나쁘게 괴가 작용할 때는 구설수에 오른다. 좋게 작용할 때는 음식이 생긴다.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늘에다 점을 쳐서 점을 듣고, 그 다음에 8번째 간방에서는 어떤 징조를 보는 거죠. 무징조를 보고, 9번째 밖으로 훤히 드러나죠. 리께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괴가 이제 여름이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복을 받을 건지, 예, 벌을 받을 건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간방은 보세요. 겨울에서 봄 가는 거니까 간방은 이 간께는요. 사실은 이게 이제 뒤집어서 보셔야 되는데 양 하나가 어렵게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깨랑 서로 묘하게 달라요. 진깨는 땅 위로 올라온 싹이 이제 음기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간방은요 뒤집어 놓은 게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싹이에요. 밖으로 드러나지만. 그래서 모양은 사실 똑같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간방은. 그래서 이 간방은 사실 의미하는 거는 나무 못 보지만 그 안에서 막 자라고 있는 생명력이에요. 그게 우리 만주 이쪽의 간방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밖으로 훤히 드러나면은 봄이 돼버리고, 생명 씨앗 자체는 겨울인데, 동북방의 의미가, 동북방의 역학에서는 겨울과 봄 사이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미 자라서 한참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각골문 한자의 그 아이디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은나라 동이족들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막 한자가 몇만 자 되기는 어디서 됐습니까? 중국에서요. 한나라 때. 신기하게 보시면 역학에 간방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밖으로 나와서 퍼지기는 어디서 퍼집니까? 이쪽 진방에서. 이런 원리가 있어요. 아이디어들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음양, 오행, 뭐 한자의 기본 원리를 다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간방에서. 그게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확 나오긴, 출시되기는 저쪽에서, 진방에서. 그게 오묘하게 역사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재미인데, 그게 이게 이 기운. 그래서 이 간방이 진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게, 그래서 간방에서 동이족들이 사실은, 그럼 이게 왜 간방하고 진방은 어떻게 다릅니까? 간방 사람들이 진방 가서 또 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중국 북부는요 다 동이족들이에요. 족속이 그리 다르지 않아요. 그때 내려가가지고 요, 순, 뭐 황제 다 동이족에서 문명을 갖고 진방으로 이 원리대로 내려가서 거기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돼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같이 이제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다르게 보이시지만 예전에 볼 때는 그게 한 문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명 안에서 이런 역할의 구분이 있었는데, 홍범구주도 이런 에너지의 분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팔정도 여기다가 맞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팔정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먹는 게 제일 생명이죠. 생명수죠.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화죠. 예, 재화 보세요. 이런 이렇게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는 모습이죠. 재화. 예, 그 다음 세 번째, 예, 제추로진. 이게 주역을 주역을 아시면 설명이 편할 텐데, 이게 진깨가 또 이제 벼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추로진이라고, 하느님은 이렇게 벼락과 함께 나타난다고요. 요게 제사 지낼 때도 진깨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뜻을 갖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기 하나가 땅으로 내려온 모습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벼락을 상징합니다. 제추로진. 이 진깨는 벼락이잖아요. 오행에선 나무고, 예. 상징물은 벼락이죠. 지금 진깨가. 예. 그래서 제사.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번째. 이거 그냥 들어만 두시고 나중에, 예, 손. 이 바람의 역할이 만물을 가지런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의 역할은 우리가 아는 이제 가지런할 제자를 씁니다. 손에서 가지런해진다. 그래서 이게
도로나 집을 가지런하게 하는 사공이 여기 위치하고, 그 다음 5번째는 역시 환극이 잡아주고요. 지금 환극만 빠져 있는 거죠. 환극이 중심을 잡아줘야 팔정도가 돌아가죠. 팔정이. 그 다음에 6번째 뭡니까? 예, 하늘의 덕을 가르치는 곳이 뭡니까? 사도, 교육. 그 다음에 7번째. 예, 여기 아까 매운맛 보여주는 데라고 했죠. 매운맛 보여주는 데가 뭡니까? 도적 때려잡는 법무부. 그 다음에 요 간방에서, 간방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요. 양기가 정말 조심스럽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라 이때는 되게 신중하고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신중. 그래서 간방에 나타나면 되게 조심하고, 간방의 상징물이 뭐냐면 문이에요. 문을 잘 닫아두고 문을 잘 지켜라는 뜻을 가질 때는 주역에서 이 간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외교 관계에서 되게 조심하라. 예, 뜻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되고, 손님 맞았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나머지 9번째. 이거는 밖으로 이 뜻을 펼치는 거고, 이 주역을 아시면 쉬운데, 요 리께가 요게 이쪽하고 이쪽이 단단하죠. 단단한 담벼락을 뜻해요. 안에가 부드럽고 밖이 딱딱한. 그래서 이 리께가 나오면 동물로 치면 뭔지 아십니까? 개. 뭐 개나 그 딱딱한 애들 있죠. 속살 부드럽고 겉 딱딱한 애들. 예, 걔네들이 다 이 리께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리께는요, 담벼락도 뜻하고 이 병장기도 뜻해요. 무기도. 그래서 어떤 무기냐? 이런 거예요. 도끼. 가운데 구멍 뚫렸죠. 요게 리께가 상징합니다. 그래서 또 리께는 밖으로 보여준다는 뜻도 있으니까 환하게. 그래서 이제 그 방어하고 무기를 써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군사 행동, 밖으로 보여주는 군사 행동들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딱 이렇게만 외우듯이라는 게 아니라 8개의 그 느낌에 맞게 한번 제가, 이건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이 순서대로 분류해 본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 옛날 분들도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분류해 본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 자명하면 받아들이시고 찜찜하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정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가운데 환극이 서가지고 팔정을 잘 굴린다는 느낌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부처님의 팔정도만 아시 마시고 동양 전륜 상황, 이거는 정치를 실제 하는 전륜 상황의 팔정도입니다. 환극의 팔정도. 요게 잘 안 돌아가면 정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외교가 엉망이다. 우리나라가 외교 진짜 못하죠. 뭐 그 남한테 그 해가지고 뭘 좀 따내고 해야 외교인데, 뭐 이렇게 시원하게 뭐 와 외교 잘했다고 한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억울한 일 당하고 오는 것 같고, 늘 외교만 하면. 예, 군사력, 예, 이것도 좀 우리가 자신하기 힘들고, 예, 자주국방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을 뭐 나가게 하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또 빨갱이 하나 나왔네 하지 마시고, 그거는 주권 국가로서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미국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나가라는 게요 나쁜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이 말 할 정도까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도와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기대고 있는 건요, 그거는 무슨 사상이 빨가고 안 빨가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극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군사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외교 능력, 군사 능력. 그럼 안에 지금 치안 능력은 잘 되고 있나요? 매운맛 잘 보여주나요? 우리나라 지금 뭐 판결 하나 나는 것도 다 시원찮고, 지금 우리나라 한번 이걸로 돌아보시라는 거. 안에서 여러분 안심하고 밤거리 다니실 수 있어야 치안이 잘 된 거죠. 여성분들 그러실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돌아다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여자들이. 그건 여성들이 담대하신 거지, 이게 치안이 잘 돼서는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한국 여성들이 되게 담대하신 거지 치안이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도 많이 나죠. 여성이 돌아다녀서 범죄 났다는 게 아니라 치안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또 우리가 생활이 사실은 밤이 없게 막 사니까, 이러다 보면 당연히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이런 부분에까지도 섬세하게 치안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요거 우리 민족이 화두로 가져야 될 일들 아닌가요? 또 먹을 거 보장되는가? 국민의 아주 생명수인, 먹는 거, 밥 문제 해결되는가? 밥 잘 먹고 사는가? 또 뭐죠? 재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한 물건을 살 정도의 해결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를 갖고 살아가는가? 또 교육은 지금, 그러니까 문화는 지금 수준 높은 이 하늘의 명령을 받는 그런 천명을 따르는, 양심을 따르는 문화가 이루어져 있는가?
제사한다는 건 별거 아닙니다.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그걸 상징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잘 교육이 되고 있는가? 그게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거 지금 이것만 따져보셔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씩 답을 찾아가시면요, 여러분이 진정한 팔정도를 펼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공자님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팔정도를 경영하실 수 있는 그런 덕을 갖추실 때 천하도 그 답을 취해서 천하도 바르게 될 수 있는 원리가 거기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한 명이라도 남이 해주길 기다리고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임금이 인을 해야 천하가 되지 내가 잘해서는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혹시 주인정신이 없이 이걸 남 탓을 해버리면 이게 안 되겠죠. 이 얘기는요, 여러분부터, 공자님이 안자한테 한 얘기는 남 탓하지 말고 너부터 잘해 한 얘기는 여러분부터 지금 한 가정을 경영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양심에 제일 맞는 방식으로 경영하실 수 있는지, 그럼 여러분은 환극이에요. 지금 이것도 지금 큰 개념이고요. 아까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양심에 맞게 통제하실 수 있나요? 그 경영이 먼저 돼야겠죠. 그 경영이 되면 이것도 이제 하나씩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게 지금 홍범구주의 제일 기본 요소들입니다. 오행을 알아서 인의예지신을 이해하고 인의예지신대로 하는 게, 인의예지를 분석해서 보는 게 맞으면 보고 안 맞으면 찜찜하면 안 보고, 말하는 게 맞으면 하고 찜찜하면 안 하고, 그게 이제 더 확장돼 가면 나라에서 먹는 거 해결 안 해주면 찜찜하죠. 리더가 국민들이 먹는 걸 못 먹고 있다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생필품도 못 사고 이렇게 이 집도 못 사고 힘들다는데, 생존이 위협받는다는데 이 리더가 발 뻗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해도 집 살 돈도 있고 뭐 먹을 거 살 돈도 있다고 해도, 그래서 실제로 먹고 있다고 해도 문화 수준이 형편없으면 걱정이 되죠. 양심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 먹여주고 해도, 예전에 그 유럽들이 그런 문제 많이 봉착했었죠. 복지를 너무 잘해줬더니 사람들이 나태해져 버림. 문화가 바로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문화가 엉망이면 큰일입니다. 수준 높은 양심 문화. 대동사에 공자님 얘기하실 때 보면 이거 멋진 말이 나와요. 땅에 떨어진 거를 싫어하지만 꼭 그걸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 문을 잠그고 자지 않는다. 이게 대동사예요. 요 정도 해야. 즉 문화가 수준이 다르죠. 양심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지면 대동사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대동사회는요, 요 뒤에 있어요. 뒷페이지에. 미리 보실 분들은 미리 한번 보셔도 됩니다. 대동사회. 나중에 제가 꼭 읽어드릴 거고요. 자, 미리 두 개만 한번 봤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 하나는요, 이게 중용에도 또 뭐라고 나오냐면, 중용이란 책에 홍범구주의 또 다른 버전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9가지 위대한 대법이 있다 그래요. 대법이 홍범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용에는요, 공자님 다른 9가지 대법을 또 소개해요. 그거를 또 8개로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중용 강의 때도 한번 이렇게 얼핏 지나갔던 내용인데, 그게 그 9가지 대법이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이거 책도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삼성이 하는 그 경영하는 거를 이 9가지 카테고리로 설명해서 낸 책도 있어요. 인문학 아마 유학 공부하신 분이 하셨겠죠. 중용에 말한 이 대법대로 진짜로 한 기업이 하고 있는지 보겠다 하는 식. 요 9가지 대법도 가운데가 뭐가 서야 되겠나요? 수신. 결국 리더가 자기를 닦는데, 자, 수신이 뭡니까? 몸가짐을 닦는데 뭘 닦을까요? 생각, 보고, 듣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수신이에요. 지금 아까 오사가 수신하는 거예요. 환극이 자신을 닦고 그 다음에 밖을 경영할 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이 맨 가운데 오고, 환극이 동양 철학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또 마지막에 이제 또 9개를 다 펼치면 뭐가 되냐면, 그 밑에 있는 뭐죠? 친친. 가족들한테 잘하고, 첫 번째로. 두 번 또 뭐죠? 이렇게 또 나가보면, 자, 가족들한테 잘하고 첫 번째, 이 순서상 중요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6번째, 촌현. 나라의 어진이들을 존경하고. 또 3번, 8번 볼까요? 경대신. 위대한 큰 신하들. 황희정승 같은 신하들 있죠? 큰 신하들을 공경해주고, 리더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군신, 무신하들을 갖다가 신복, 나의 몸뚱이로 삼고 신하들과 손발이 착착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리더는요, 자신의 생각, 말, 행동, 보고 듣는 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중용에 나온 홍범이에요. 대법이에요. 어진이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존현이 중요하죠. 어진이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가족 정리를 잘해야 돼요, 리더는. 이 가족들이 이 경영에 함부로 참여하게 하면 안 돼요. 친친의 기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회사로 치면요, 돈은 주되 경영엔 참가 안 시키는 거예요. 이 중용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는 높게 주되 절대 실권을 안 주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피해 주게 못하라는 거예요. 다만 어느 정도 살게 해줘서 리더의 가족 문제가 이제 밖으로 국민들한테 해가 끼치진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은 해주되 절대 실권을 안 주는 겁니다. 그게 친친이에요. 세종대왕이 이런 걸 잘했는데요. 세종대왕들은 외척들이요, 딴짓 못하게 뭘 했냐면요, 시험을 봤어요.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봤어요. 그 공부, 세종대왕이 낸 숙제하느라고 점점 아무 짓도 못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유명한 일화가, 그 마지막에 한 외척이, 그 인척이 죽으면서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존재죠, 세종대왕이. 이걸 진짜 이대로 한 겁니다. 현인을 존경해주고, 양심 제일 밝은 사람들을 스카웃하고,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뻘짓 못하게 막고, 경 대신, 황희, 맹사성 이런 대신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또 수많은 집현전 학자들, 군신들을 자기 몸 수적으로 삼아요. 요대로 해가지고 천하가 경영돼요. 이것도 다 세종대왕 아마 그 모델로 보시면 아주 탁월할 겁니다. 이대로 하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세종대왕 어떻게 했습니까? 4번, 9번 보면요, 백성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한글도 만들어주잖아요, 문자도. 내 백공, 100가지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오게 한다는 겁니다. 온갖 기술자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도 똑같죠? 외국에 있는 기술자들이 한국에 와서 뭐 만들고 싶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상을 잘 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세종 때도 뭐였습니까? 장영실, 막 노비도 등용되고, 기술만 있으면 인정받고 했죠. 그런 거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정을 제대로 해주면요, 기술자들이 여기다 한국에 와서 자리를 펴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옆에 보세요. 2번, 7번 보시면 유원인, 먼 데 있는 사람,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놀러 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부드럽게 대해줘야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회제우, 제우들을 품어줘라. 요즘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가 제우가 됩니까? 제우가요,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이잖아요. 지자체가 사실은 제우고요. 공식적으로는. 요즘 보면 기업들도 하나의 제우 역할을 해요. 하나의 소왕국이죠. 소왕국들이에요. 한 나라 안에 있는 소왕국들을 잘 품어서 딴 생각 못하고 중앙에 확실하게 중앙과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지방 관리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예요. 예. 자, 이 9가지가 또 다른 대법입니다. 중용에 나온 9가지 대법. 이게 같이 이해하시라고요. 홍범구주랑. 그럼 여러분 지금 뭐 동양 정치 철학 뭐 대학원 수업 듣는 거랑 지금 같은 겁니다. 이게 다 이해되시고, 할만한데 하시면 정치에 나가셔서 이번 선거 보시고 뽑을 사람 없더라, 이거 한탄 많이 나오죠. 좀 이런 거 알고 좀 하시면. 어떤 분은요, 제가 우리 집 앞에 그게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전과자가 아닙니다가 제일 큰 그거였어요. 뭐지? 그래서 처음에 당황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전과자인가 보다. 그러면 전과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전 전과자가 아닙니다가 제일 강조해야 할 그거라면 좀 뭔가 황당하지 않나요?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 이하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전과자는 아닙니다라는 게 할 말이 됐다는 거, 되게 좀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 풍토라는 게 지금 좀 가관인 거죠, 우리나라. 여러분 찍을 때 누군지 알고 찍으셨나요? 사실 누군지 알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 아래로 구의원, 시의원 이러면요, 사실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인지 확인할 어떤 뭐 수단이 없어요. 나온 팜플렛 하나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거 뭔 말을 못해요, 사실은. 예, 이게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좀 제대로 물건을 고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이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진짜 민주주의는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물건, 마음에 드는 서비스 받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예요. 동양 고대로부터 민주주의라는 거는 민이 해야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군을 뽑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때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 경영자들이 주식회사랑 똑같습니다. 주식회사에서요, 주주들이 꼭 경영해야 되는 거 아니죠. 주주들의 선택은 뭐가 중요해요? 훌륭한 경영자를 앉히고 그 경영자가요, 주주들한테 이익만 제대로 내준다면 지지해주고 뭔가 잘못된 짓을 했을 때 끌어내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때 훌륭한 주식회사고 훌륭한 나라지 주주가 꼭 경영을 해야 훌륭한 나라 아닙니다. 자꾸 민주 그러면은 국민에 의한 자꾸 이런 거 생각이 그건 서양의 개념이에요. 동양은 그런 걸 아예 치지도 않았어요. 왜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고 있냐예요. 동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냐예요. 그러니까 민이 대접받고 있느냐예요. 동양식 민주사회는요, 민이 주인 대접받고 계십니까예요. 그러니까 민이 주인이 돼서 경영하십니까가 아니라, 왜냐? 그럴 거면 굳이 임금을 뽑을 필요도 없죠. 국민들이 모여서 오늘 저녁 7시에 투표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앞에 앉아서 뭐 할까요 말까요, 무기 살까요 말까요 다. 근데 여러분이 정보도 없고 모르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단순히 모였다고 꼭 좋은 방향으로 안 나가니까 전문 경영인들을 지금 뽑아놓은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믿을 만한 사람을 지금 뽑고 있느냐랑 민이 직접 경영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믿을 만한 경영자를 선택했는가, 그 서비스 업체를 잘 골랐는가, 그리고 그 서비스 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을 때 어떻게 지금 클레임하고 있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사후 조치를 우리는 취해서 또 주인 대접 받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서비스가 부실하면 끝나면 주인 대접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항의도 못하고 시정 조치를 못 받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잘 돌아갈 때 민주사회입니다. 민주사회의 본질은 여러분이, 국민이 해야 될 일은 제대로 된 리더를 뽑는 거, 그리고 그 리더로부터 최선의 서비스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못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조치를 취할 방법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는다는 건요, 별로 여러분을 계약할 때 도장만 찍게 했지 일단 계약하고 나면 뭐죠? 탈퇴하기도 없고 뭐 해지하기도 안 보이고 막 뒤져야 몇 번을 거치고 해야 겨우 뭐 한 번 해주고 욕을 하고 막 뭘 해야 겨우 뭐 하나 해주고, 이게 무슨 그 주인 민주사회입니까? 그래서 민주사회의 본질을요, 그 호도하는 말 듣지 마세요. 민주사회의 본질은 여러분이 서비스 받고 계신가요? 제대로 된 서비스. 애초에 그 약속된 서비스 받고 계신가? 그리고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때 제대로 항의하실 수 있는지, 시정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게 잘 돌아가는 사회가 민주사회입니다. 이거는 동양 철학에서도 늘 얘기한 거고, 그런 걸 잘 안 해주는 존재를, 임금을 끌어내리는 것도 유교 선비들은요 인정해요. 맹자에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맹자에, 그럼 오늘 어디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만 확인하고요. 3-3번까지 한 겁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맹자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맹자에 임금이 맹자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은나라 탕왕이 하나라 임금 죽인 거 아니면 자기 임금 죽인 거예요. 은나라는 제후국이고 천자국의 왕인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거랑을 제후가 가서 죽인 겁니다. 은나라는 일개 제후였는데 연합해가지고 세력을 모아서 가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기분 나쁘거든요. 천자 입장에서, 왕들 입장에서는. 꼭 천자가 아니더라도 꼭 내 부하들이 나를 그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맹자를 불러다가 유학자니까 그런 대답을 기대했겠죠. 왕이 최고지, 어떻게 왕한테 불충한 건 다 잡아 족쳐야 됩니다, 이런 말을 기대했을 텐데 맹자한테 왕을 시해한 일이 있다면서요 하면서 이렇게 싹 떠니까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천하의 왕따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천하의 왕따, 독부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호랍이 된 사람, 그러니까 왕따 된 사람. 천하 백성들을 자기로 여기지 않은 왕은 천하의 왕따 된 존재라고 맹자가 정의한 겁니다. 천하의 왕따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어도 왕 죽였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졌죠. 천하의 왕따라는 건요, 임금으로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안 해줘가지고 그 고객들이 외면한 업체를 말해요. 고객들한테 철저히 외면된 존재. 그럼 먼저 이쪽이 시작한 일이죠. 서비스를 약속해놓고 전혀 서비스를 안 해준 거죠. 오히려 막 독국물 준 거죠. 안 좋은 걸 주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안 주고 원하지 않는 것만 잔뜩 준 존재는 왕이 아니라
천하의 왕따다. 홀로 된 사나이라고 했습니다. 홀로 된 사나이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왕을 죽였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니까 유교가 무섭죠. 그래서 맹자책은요, 맹자책은 나라에서 금기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맹자를 읽으면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맹자책은 되게 함부로 읽히는 책이 아니었어요. 맹자를 읽으면 우리 왕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맹자를 읽는다는 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뭐죠? 잘못된 서비스에 뭐 항의하는 법 이런 거를 읽는 거죠. 내가 그동안 부당한 서비스를 받았네. 항의는 어떻게 하더라? 뭐 이런 거. 이런 걸 알아버리면 왕조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왕의 질이 떨어질수록 이런 유교 경전 읽히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뭘 읽히는 걸 좋아했을까요? 사자수학 같은 거, 소학. 왕이 어떻든 간에 충성해라 뭐 이런 내용들의 글을 읽히는 거 좋아했죠. 충신들의 사례.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있죠. 충신들의 사례. 왕을 위해 목숨 바친 뭐 누구의 이야기. 주인을 위해 목숨 바친 개의 이야기. 이런 거 읽히고 싶어 했지. 맹자 이런 거 읽는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이걸 읽으면은 백성들이 똑똑해져서 이걸로 지적하면 곤란해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책이었어요. 이게 유교의 본질을 아셔야 되는 게 유교의 본질이 훼손되면서 나라가 망하지 유교가 잘 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될 때 중세가 망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짜 가치인 황금률이나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 이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제대로 구현되는데 나라가 왜 망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도 똑같아요. 이슬람교의 좋은 거는 사라지고 지금 뭡니까? 온갖 그 무레배들이 다 이슬람의 옷을 입고 있더만요. 이슬람에도 똑같이 너가 싫어하는 거는 너 형제한테 하지 마라가 기본 원리입니다. 황금률이 이슬람에도 기본 원리예요. 신기하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인간들은 그걸 망쳐먹는 것도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건 욕심이 망치는 거지 그런 꼭 그 종교가 망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종교는 양심의 제일 밝은 선지자들이 만든 건데 그 제자들이 욕심을 보태고 지금 그걸 써먹는 사람들이 후대에 욕심을 보태면서 이게 망가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말씀드리고 동양 정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해요. 제일 무서운 사상입니다. 업체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업체 가는데 어떤 철학적인 불합리도 없다는 거예요. 너가 임금한테 그럴 수 있느냐? 요즘 지금 정도전 영화 합니다만 드라마 그 업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업체 가는 방식도 정당해야 된다는 게 그 드라마의 화두여야 돼요. 원래 전 그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만 고려 말의 화두는 정몽주와 정도전이 대립하는 방식은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 업체를 개선을 시킬 거냐, 업체를 아예 갈 거냐의 문제는 또 그 상황에 맞게 양심적인 분들이 토의해야 알겠죠. 가는 게 합리적일 땐 가라도 돼요. 유교 논리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가는 게 욕심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업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 굳이 새 업체 하자고 자꾸 하는 거는 또 너 뭐 그 업체로부터 뭐 받아먹은 거 아니냐 이것도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정도전이 이성계로부터 너무 뭔가 좀 특혜 받기로 약속된 거 아니냐라고 의혹할 수도 있는 거고 정몽주 너는 왜 자꾸 업체를 전혀 바꾸는 걸 반대하느냐? 너야말로 지금 기득권 지키려는 거 아니냐? 둘 다 가능해요. 이야기가. 어느 한쪽 편을 들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됐을 때 뭐가 제일 양심에 당당한지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이 유교에서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유교에서는 충신이길 원해요. 뭐냐면 그 업체 내에서 해결하라고 해요. 처음에는. 왜냐면 보세요. 내가 신하인데 임금을 조금 만나보고 임금이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양심이 있는 신하라면 임금 바로 포기하는 게 맞나요? 우리 경영자는 안 돼. 이것도 욕심일 수 있다는 게 유교의 경고예요. 우리 임금은 양심 모대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맹자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런데 진짜로 문제 있는 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유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하로서 난 최선을 다해봤어. 그런데 가망이 없고 이 백성들한테 업체를 가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에 성공한 임금들인 은나라, 탕왕 이런 주나라 무왕들이 성인처럼 취급받죠. 유교에서는. 신기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한 업체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충신이기도 해요. 기준이 뭐겠어요? 이상하죠. 기준이 없어요. 만약에 뒤엎는 게 맞냐 아니냐만 가지고 따지면 유교가 좀 이상한 종교 철학같이 돼버리죠. 아니에요. 기준이 한결같아요.
하늘이 원하고 백성이 원했으면 타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원하고 백성이 원하지 않았는데 또 불어 업체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또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늘이 원하고 백성이 원하는데 굳이 안 바꾸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오묘하죠. 이게 유교 철학입니다. 동양 정치 철학을 이해하실 때 이 감각이 없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서양의 그 정치 이론만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배워서 동양적 감각은 양심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심을 아신다면 이제 여러분도 팔정도, 유교에 제가 팔정도를 할게요. 팔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여러분의 경영 능력이 탁월해질 겁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카르마 경영, 집단의 카르마를 경영하려면요,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개인의 카르마를 경영하려면 불교의 팔정도가 좋지만 집단의 카르마를 바꾸시려면 이것도 아셔야죠. 불교의 팔정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불교의 팔정도 아닌가요?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하라. 불교의 팔정도 아닙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쵸? 정정진. 신기하죠?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신 위주고 유교의 가르침은 치국, 치인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가르침이 대승불교랑 통해요. 초기 불교는 수신이 더 강조돼 있고 대승불교는 치인이 강조돼 있잖아요. 중생구제가. 중생구제 하시려면서 나는 절에서 중생구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만이 아니라 뭐 수도원 다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진짜 중생구제의 달인인 보살이라면 이것도 아셔야 되거든요. 정치 문제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지도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고 그러니까 병일 진단을 못하는데 어떻게 고쳐줘요, 병을. 이해되십니까? 아까 수신 차원에서 병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인 차원에서 집단의 조직에서 이 병이 어디서 병이 생기는지 진단하려면 이 정도 안목이 있으셔야 병을 진단하고 고쳐주죠.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홍보구조 지금 3개의 카테고리를 다뤄봤는데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냉정하게 꿰뚫어 보실 때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한자나 동양 고대 문화에 대한 또 접근 이런 것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린 것 같아요. 또 다음에 제가 홍보구조를 지금 이거 뭐 한 2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차근차근 또 제가 시간 날 때 또 이 강의를 또 열어서 또 공지해 드리고 강의 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